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잘사니즘, 실용주의와 생명 중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 용어에서 느낌이 오시죠? 3년 전 대선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출발부터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도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2017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으로 정했습니다. 강성 이미지를 공고하게 했던 이재명은 합니다는 이번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지난 대선 핵심이었던 공정과 기본소득은 언급하지 않고 성장과 실용주의를 최우선으로 앞세웠습니다. 첫 목표로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수권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친중 논란을 의식한 듯 중국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본선에서는 국민통합과 성장이라는 기조를 더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선 캠프 인선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과 야당의 30번 탄핵을 동시에 비판하며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를 찾아 주먹을 불끈 쥐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정치, 세대, 시대 교체를 내세우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체를 끝장내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당심을 의식한 듯 외교와 에너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정책 계승 의지도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제가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예방해 출마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몇 달 만에 이 방에 다시 왔습니다. 보수의 자산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조경태, 박정아 등 친한계 의원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 청년들을 만났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과 함께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며 과거 이력에 따른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호남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취업난과 관련해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나가버리면 국내는 일자리가 적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 같이 이제 해결해야죠. 김 전 장관은 퇴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하며 잘 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공약으로 예고한 약자 동행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제도인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내세운 겁니다. 근로소득이 30% 늘었고 한 100명 중에 7, 8명이 탈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의 복지정책은 정말 비효율적인 거죠. 오 시장은 13일 오전 약자와의 동행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대행에게 대선 출마하냐고 질문을 했다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한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한 것이 이 통화 성사에 주요했다고 합니다. 정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뒤 그레이트 콜, 즉 훌륭한 통화라며 만족감을 나타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전후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한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라며 결정한 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관심 분야를 먼저 언급하고 통화 후반부에는 영어로도 대화를 이어가자 분위기가 좋았다는 후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많이 구입하겠다, LNG 개발을 함께 해보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조선업 협력 강화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마 러브콜은 더 거세지고 있지만 한대행은 현안 대응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의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직원들에게도 출마를 설득해달라는 전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덕수 대행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할 거라는 기대가 과반을 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한대행 출마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 등록 때까지는 시일이 촉박하니 당 경선이 끝난 뒤에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빅텐트론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고향인 호남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호남의 상징적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동시에 지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한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첫 집단 행동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다음 달 3일인 공직자 사퇴 시한 전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빅텐트론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모델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집권이 용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신 후보의 몫이지 지금 당에서 왈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6%로 부정응답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출마에 대한 한덕수 대행의 거부 반응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안희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통화, 상당히 이례적인 통화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성사가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통화 성사 배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상호 관세 문제로 걱정이 크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물가와 관세, 공화당 반발 등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 니즈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행이 한 대행을 찾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한테 들어보니 상호 관세 선언에 여러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기가 잘 통하고 뭔가 성과 낼 만한 정상급이 필요했고 사람을 찾다가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 대행이 누군지 뭔가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트럼프 참모들이 한 대행에 대해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흥미로운데요. 트럼프 참모들이 유력 대선 후보라며 한덕수 대행을 소개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나가냐고 직접 물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화 전체를 아는 사람은요,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선 나갈 거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고 한 대행은 고민 중이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죠. 총리실은 정상 간 대화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별도 오보 대응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이런 대화가 오간 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물어보는 게 인사치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로 나가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고 사실 그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 앞에 한마디 더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고 언급했다는데요. 출마할 것이냐라는 다음 물음과 더해보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조금은 진지한 문의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갑자기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저희 대화를 영어로 직접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네, 처음에는요. 외교 관례에 따라서 순차 통역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화 후반부부터는 두 사람이 영어로 직접 대화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대행 답변이 참 묘한데요? 고민 중이라고 했네요. 네, 한 총리 측이야 원론적 답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민 중이라면 열린 답변으로도 볼 수 있으니 그게 진심이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 어떤 생각입니까? 한 대행은 출마에 대해서. 네,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톤이 누그러졌다입니다. 강경했던 불출마 의사가 약해졌다는 거죠. 한 여권 인사는 한 대행은 출마 쪽도 열어두고 있지만 가족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출마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국정을 내팽개치고 나오는 데 대한 부담도 있고 치열한 경선 참여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최대한 할 일 하다가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 사퇴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안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텐트론인데요. 한 달 뒤 일을 지금 예측하기엔 어렵죠. 한 대행의 출마 여부 단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2인이 붙는 양자 대결을 도입합니다. 다만 마지막 4명 후보 가운데 지지율 50%,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면 바로 선출됩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최종 2인을 결선에 올려 양자 대결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2인 경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결선 투표 도입은 처음입니다. 1차 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뒤 2차 경선을 치르는데 이 가운데 지지율 50% 넘는 후보가 없다면 상위 2명 간 결선 투표까지 진행한다는 겁니다. 1차에선 국민 여론조사 100%, 이후로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합니다.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결선 투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자들이 경선 룰에 수긍한 가운데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 결단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중 끝장 토론을 통해 경선 룰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역선택 방지 장치 도입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출사표를 던졌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부터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려고 나오셨죠? 물론입니다. 네. 자, 본선에서 이기려면 일단 후보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당원 중에 아직도 후보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세요? 계엄과 탄핵은 예. 저희 보수 진영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한 건데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상처받으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공감하고 또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그걸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도 결국은 애국심이에요. 위험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애국심, 기본적으로는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면한 이 선거에서 네. 이기는 선택을 하자라고 잘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그런 애국심으로 뭉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고 싶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출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만나거나 통화도 하던데 혹시 뭐 하시진 않으셨죠?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적절한 시점에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좀 메시지 내고 일각에서는 또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시고 계시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좀 그것과 변론으로 저는 우리 보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집중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본선에서 민주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설득이다 모든 결론이 이거네요.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윤 전 대통령도 원할 거고 그걸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설득을 하겠다. 선거는 지면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과의 싸움에서는 선거를 지는 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기는 선택에 집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많은 중도 진영 국민들은 계엄으로 탄핵된 정권이니까 이번엔 정권 교체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헌법재판소 8분의 결정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윤 대통령만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이재명 민주당의 30번에 가까운 탄핵 반복과 입법 횡포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헌재에서 그렇게 관계없는 것 그렇게 적시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을 만든 한 축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어떤 새로운 세력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이재명 세력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공수교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싸움은 잔인해질 거고 국민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공수교대 같은 선수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입니다. 이제는 이 탄핵 결정으로 이재명 민주당이 남은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도 분명히 극복돼야 될 대상이다라고 저는 설득드리겠습니다. 시대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임기를 3년만 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3년 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들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다 권력자들이 되고 나서 나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되온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5년 채우자고 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대교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엄과 탄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국민들께 더 이런 일 겪지 않게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87체제의 문을 닫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 새로운 시대의 이 주인공이 되려고만
욕심을 냈기 때문인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선거는 결국 87세대 문을 닫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얘기 계속 나옵니다. 혹시 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경쟁은 뭐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 멈춰주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실히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는 그분이 지금 역할을 다해주고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걸 넘어서가는 얘기를 굳이 밖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존중하겠다고. 근데 보통 이제 당선이 되면 예. 이제 청와대로 갈 거냐, 뭐 세종으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다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는데 입장을 안 밝히시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용산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입장을 안 밝힌 것이 아니라 제가 어쩌면 가장 선명한 입장입니다. 예.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시대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기와 예. 그 컨텐츠를 제시할 때입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선거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의 임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바로 옮기는 것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걸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만들고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담론을 얘기하는 단계에서 예. 청와대가 맞냐, 용산이 맞냐, 세종이 맞냐 이런 얘기로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중요해요. 자, 당의 통합을 얘기하셨어요. 공통점을 찾자. 예. 근데 사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 대표 때 하실 때 오히려 당이 분열됐고 윤 전 대통령을 너무 몰아붙여서 그게 또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보수층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SNS에 당대표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성찰이라는 말도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그때 생각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직언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예. 명태균 이슈, 이종섭 황상무 이슈, 예. 김경수 사면 이슈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뒀다가면 정말 나중에 정권의 화근이 될 것이었고 어떻게든 간에 궤도 수정을 했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언을 했던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직언을 하는 사람이 저뿐이었다는 게 참 아쉽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찰이 당연히 필요하죠. 저도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고 그 점을 많은 분들 말씀 들으면서 고쳐가려고 해요. 저는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결국 지금 우리 지지층이라든가 당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 당면한 이 전쟁 같은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자,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간에선 한참 팬덤이 있었던 뜨거운 지지 받았을 때와 비교를 하면 좀 그 열기가 식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의 인기라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연예인 인기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지지층의 열망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 같은 선거를 이겨낼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에다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반드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대가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동훈 후보의 우위는 뭡니까? 선거 본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전략은 하나일 겁니다. 네. 너네는 계엄에서 계엄의 날 뭐 했니? 라는 그런 어떤 계엄 이슈를 가지고 저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난타할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 안타깝지만 그 말에 동의하는 많은 중도층과 많은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제대로 받아내고 그런 공격을 제대로 맞받아 칠 수 있는 후보?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계엄을 막으려 목숨 걸고 국회로 갈 때 당신은 국회 숲에 숨어 있지 않았냐.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을 저지한 정당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결국 그런 자신감과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후보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충성심을 봐야 한다며 당부했다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에겐 출마를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 뒤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지기 전 차량에 타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윤 전 대통령이 인간에 대한 상처가 깊은 것 같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했습니다.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눈에 띄는 그런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이번에 탄핵 들어갔던 사람들, 또 공직을 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로 오는 사람들, 배신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대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관저를 찾은 나 의원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이 많다며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탄핵 반대 파워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접촉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공개 구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훈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납니다. 두 사람은 서초동 자택으로 가기 전 관저 앞에 잠시 멈춰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계획입니다. 최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일 이곳으로 돌아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 이동이 한창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한 내부 점검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저씨 같았는데 이렇게 오고 가면서 뵀거든요. 검찰총장 할 때도 우리가 뵀고 그런데 너무 소탈하신 분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탄 차량은 관저를 출발한 직후 관저촌 입구인 철문 앞에 설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마지막까지 자신을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속 취소 당시 구치소 앞과 관저 앞에서 잠시 하차해 지지자들과 인사했던 장면이 비슷하게 연출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퇴거하는 내일 마지막 메시지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메시지는 없지만 국민께 송구하다는 짧은 메시지는 나올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비서관 등 용산 참모진들도 내일 관저를 찾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배웅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검찰이 이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건 어렵다는 법리 검토를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부터 야권에선 재구속을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의 재구속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 주십시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만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수사팀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국회 봉쇄 등에 투입시킨 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를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건 어렵다는 자체 검토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나 공수처의 체포시도 방해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소환이나 영장 청구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지명권도 없는 한대행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국회 권한 침해가 발생하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대행에 대한 다음 주 재탄핵을 검토 중입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설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시밭길,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대선의 길에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한덕수 총리가 그런 결기와 용기가 있을까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도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 철회하겠냐, 임명하겠냐를 물어보고 만약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줄탄핵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이걸까요? 친명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 84조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 받게 하려고 지명했다는 의혹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명계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노리고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들이 멈추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 84조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 헌법재판관 5명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들이 임명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2명으로 줄어듭니다. 헌법 84조도 있고 다음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법안들을 조치를 할 때 헌재로 끌고 가서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찾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선 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시행 13시간 만에 유예했습니다. 며칠 전 유예 가능성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현실이 된 겁니다. 하루도 채 안 돼 입장을 번복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는 시행 13시간 만에 전격 발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의지를 밝힌 75개 이상 국가에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는 시장의 반응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ought that people were jumping a little bit out of line. They were getting yippy. 그런데 이 같은 계획이 이미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캐비넷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상호관세 90일 유예설 질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고 이후 주요 언론들이 90일 유예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쏟아내자 백악관은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번 발표 3시간 전 갑자기 자신의 SNS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을 때라고 글을 올려 주식시장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트럼프도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For the last few days I've been thinking about it. I've been dealing with
I think it probably came together fairly early this morning, just wrote it up. 외신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도 발표 직후 금융시장이 반등했다며 강조했습니다. But over the last few days, it looked pretty glum. That's a pretty big change. And I think the word would be flexible. You have to. 관세 유예 소식에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12% 폭등해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의 이번 관세 유예 조치에서 중국만 빠졌습니다. 오히려 추가 관세가 매겨졌는데요. 서로 관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은 중국의 125%, 중국은 미국의 84%까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Look, for years we've been ripped off and taken advantage of by China and others, in all fairness, but by China, that's the big o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말과 함께 대중국 관세율을 125%로 또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어젯밤 중국이 미국의 50% 추가 관세에 같은 수치로 보복하자 트럼프가 또다시 21%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The tariff on China will now go up to 125% because China imprudently decided to retaliate against the United States. 양국은 2달 동안 총 9번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상대국 관세율을 각각 125%와 84%까지 높였습니다. 하지만 관세율 추가 부과 계획은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如果美方执意打关税战、贸易战，中方必将奉陪到底。 일부 중국인들은 미국 치킨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반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부수고 아이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중국 없이 제조업 부흥은 불가능하다며 트럼프가 낡은 공장에서 재봉틀 작업을 하는 AI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미국 여행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에 돈을 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LNG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는데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장호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에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한국 조선에 돈을 많이 써주겠다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하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과 협업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입니다. 그중 한국을 콕 집어 조선업을 더 많이 맡기겠다고 전한 겁니다. 한대행과 통화를 마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재건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ay behind. We used to build a ship a day, and now we don't do a ship a year practically, and we have the capacity to do it. So. 부속서에 동맹국과의 협력이란 문구가 포함돼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LNG도 한미가 함께 참여하자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산 LNG 수입과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이에 HD 현대나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도 미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남 지역이 최악의 산불로 신음할 때 30대 여성이 강원도 치악산에 수차례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달 산불로 국가 위기까지 선포됐었는데 이 여성 호기심에 방화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나뭇가지를 한 움큼 짚더니 불을 붙입니다. 밭둑에 던지자 금세 불길이 커집니다. 불을 지른 곳은 치악산 인근의 한 마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일대 산과 밭에서 5번의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0제곱미터 산림과 농경지가 탔습니다.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올라타는 거야. 못 끈다고. 서울저는.
경찰은 30대 주민 A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잠복 끝에 A씨가 불을 지르는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등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여성이 처음으로 불을 낸 곳입니다. 녹은 타이어와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적발된 방화만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검거 당시에 자기가 화재 불을 낸 이유는 호기심에 그렇게 방화를 했다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60대 기사가 운전하던 전기 택시가 전신주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신주가 뽑힐 정도의 큰 충격이었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내달립니다.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오늘 오전 60대 기사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로수와 전신주가 뽑혀나갔는데요. 전신주가 있던 자리엔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두 개가 쓰러질 정도면 하나는 이렇게 쓰러졌고 하나는 이렇게 드러누워 있고 대단한 충격이었지. 택시 승객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인도에 보행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차량이 급가속을 해 제동이 되지 않았다며 다른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다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세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갭 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져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물건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점점 올라오지 않겠냐. 전세 물량 감소 속에 이들 4개 구의 전세 거래는 토지 지정 이전 3주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 추이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이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이 17억 원까지 올랐는데요. 전세 매물 감소 속에 다른 단지에서도 최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구축의 경우 전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세가 기준으로 보면 억 단위 이상의 가격 하락도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D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하루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미래 산업 방향을 내다봤던 겁니다. 자동차도 하드웨어를 쭉 만들어봐야 그것도 한계가 다 그럼 앞으로 경제발전 뭘 할 거냐 소프트웨어에서. 지난 1991년 성경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활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육성도 발견됐습니다. 그 증권회사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대통령한테 돈을 빌려다가 그걸 했겠느냐 내가. 그런 돈을 왜 얼마인지 모르겠다.
지난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했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증권사 인수에 돈을 왜 빌리겠냐는 내용입니다. 4,300억씩 돈을 내고 일시불을 하고서 제2이동통신을 사는데 무슨 뭐 증권회사에 좀 사는데 내가 거기다 돈을 막 사들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한 거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제 SK그룹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사람이 말을 타듯 로봇 위에 올라타 달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곧 현실이 될 미래형 동물 로봇 기술을 여인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등 위에 사람을 태우고 숲속과 평지를 빠르게 달리는 로봇. 돌무더기와 절벽 사이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공개한 탑승형 로봇 콜레오의 콘셉트 영상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작동하고 최고 시속은 80km 이상 나오는데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바람막이용 스크린도 나옵니다. 컴컴한 숲속이나 밤에는 가야 할 방향을 표시해주기도 합니다. 앞서 이 회사는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사족보행 염소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중국 로봇 업체 유니트리도 사람이 탈 수 있는 바퀴 달린 로봇계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내리막과 오르막을 가로지르고 물 위에서도 자유롭게 오갑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가 탑승형 로봇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퀴가 붙어있는 이동수단이 이동하기 불가능한 지역, 특수한 지형에 또 위험한 지역이나 방사능 같이 오염된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말처럼 로봇을 타고 내달리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봄철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24시간을 김승희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곳은 인천 옹진군 대청도입니다. 곧 시작되는 휴어기를 앞두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해경 특수진압대를 따라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 침범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중고서 분포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위치와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40척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해서 백령 북동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후 직접 순찰에 나섭니다. 지금이 제일 많은 때입니다. 분포 현황 거의 100에서 150척 정도 지금 유입된 상황이고. 와서 빵빵거려요. 중국 배가 와서 비키라고. 작업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까이 와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청도에서 약 30분을 가자 다다른 단속 현장. 넘어오는 걸 확인하면 바로 작전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 너머로 NLL의 바짝부터 아슬아슬하게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 보입니다. 경고방송에도 NLL을 넘을 경우 작전 지시가 내려집니다. 무장은 필수입니다. 물에 떨어지거나 칼에 맞지 않도록 하는 플레이트가 있고요. 개인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는 전술 벨트가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어둠을 틈타 내려오는 일이 많아 단속 작전은 주로 밤 시간대 이루어집니다. 해경이 등장하자 배 안에 숨어버린 선원들. 전기톱과 망치를 동원해 문 열기를 시도합니다. 요새는 이중문으로 해놓고 이중 철문에 잠금 장치를 한 문에 한 3-4개씩. 단속이 시작되면 중국 어선이 북쪽으로 도주를 시도하기 때문에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 짧은 시간 안에 검거해야 합니다. 중국 어선에서 그냥 뛰어내린 사례도 한번 있었고요. 지난 5년간 압수한 어선은 총 218척, 납포 선원은 2,284명입니다. 서해는 365일 24시간 경계 태세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1건 중에 인용된 건 윤 전 대통령 단 한 건뿐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법률을 어겼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박 장관은 헌재 기각 결정 직후 바로 법무부로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시간을 사무실에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모두 30건입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헌재가 결론을 내린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10건의 탄핵 소추는 모두 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투표 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건데요. 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참관인과 그에 반박하는 선관위 측에 언쟁도 오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선거관리관이 투표함에 붙일 특수봉인지를 들어 보입니다. 이어 투표함 위에 특수봉인지를 붙입니다.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투표함을 봉인하기 위해 이렇게 특수 스티커가 부착되는데요. 한 번 붙인 스티커를 다시 떼어내면 이렇게 하얀 글씨가 드러나 투표함 훼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선 투표, 개표, 개표 보고 전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수령하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전달되는 방식, 실제 투표를 집계하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시연회 도중 참관인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그게 12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어요. 그것도 CCTV를 멈춰놓고 그래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CCTV 영상도 못 믿겠다 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현행 과학적 기술 안에서 저희가 투표함의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다. 봉인지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이렇게 뜯어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투표소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합니다. 선관위는 대선 투표일까지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 대응팀을 가동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데 대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탄핵안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나간 게 어때 손봅니까? 네, 박 장관의 탄핵 사유 중에 국회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본회의장을 나간 게 국회 무시라고요. 바로 이 장면, 헌재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감사합니다. 네, 의원.
기억나요. 저게 실제로 탄핵소추 안에 노려봤다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건 소추안엔 있었지만 이 국회 측이 변론 중에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고 정황이라고 물러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판단조차 안 했습니다. 박 장관이 나간 것도 국회법 위반 아니라고요. 개인적으로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탄핵 소추로 120일 가까이 비운 자리, 이 국회도 책임 통감해야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출사표를 던졌는데 캐주얼 의상을 입었더군요. 네, 오늘 이 전 대표 출마 선언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이죠. 지난 대선 땐 검정색 스튜디오에서 정장을 입고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면 이번엔 밝은 스웨터 차림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죠. 그러니까요. 이 장소 배경도 눈에 띄고요. 네, 서울 모처 골목의 커피숍이라는데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걸 좀 살리고 싶었나 봐요. 맞습니다. 이 당 대표실 내부에 있던 간이 침대와 책상도 공개했고요. 주요 메시지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써달라. 뭔가 좀 낮은 자세네요. 네, 비교적 강한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것 같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32%로 다른 주자를 제치고 1위였지만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4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를 뽑겠다는 32%,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48%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건데요. 이 간극을 이 전 대표 측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상의 포문을 여는 방식도 달랐는데요. 지난번엔 당원 동지를 언급하며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국민들의 위대함으로 탄핵 국면을 헤쳐나갔다고요.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 중도층 확실히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두 사람이 누굴까요? 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전한길 강사와 윤상현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건데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전 강사에 따르면요, 윤 전 대통령이 퇴거 앞두고 감사의 뜻에서 초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감옥 가거나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청년들에게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전 강사는 눈물을 삼키며 대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답했다는데요. 본업 은퇴도 고려하는 듯합니다. 사실은 방송 하나 잘렸어요. 폭삭 속았었다, 그것도 잘렸잖아. 제 삶이 불과 한 3, 4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만둬야 되나. 윤 전 대통령에게 출마 권유를 받는 나경원 의원을 돕는 게 아니냐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 퇴거 전날까지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 사저 정치로 이어질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의 모습입니다. 연분홍빛 벚꽃이 활짝 폈는데요. 내일이 절정일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막지만 토요일부터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붑니다. 제주에 최대 60, 남해안에 최대 50mm로 봄빛이 보는 양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도 동반됩니다. 초속 20m 안팎, 산간은 초속 25m의 강한 바람으로 시시각각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비 오기 전까지 중서부는 대기가 탁하겠고요. 충북과 경북은 건조특보가 유지됩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8도, 춘천 6도로 낮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23도, 대구 25도로 덥게도 느껴질 날씨입니다. 다만 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